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무인기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역임. 이재명 대통령 북한과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판문점 프로젝트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만나야 돼요 우선. 그리고 군 통신선을 연결하고 9.19 군사합의로 나아가는 그 스텝을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본 남북 관계 해법 집중 분석합니다. 가깝지만 먼 북한과의 관계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얘기 나누기 전에 몇 가지 하나 좀 짚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 금품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씨 판결에도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저는 그 판결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김건희 씨 앞에만 서면 작아졌는데 드디어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작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날 정도였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계약서가 없다. 제가 재판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주지 공개적으로 계약서 쓰고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받은 샤넬백은 죄가 있는데 당선인 신분에 받은 샤넬백은 죄가 없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가장 힘이 셀 시절입니다. 네. 주가 조작은 인정하는데 공동정범으로 다루기 힘들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권오수 씨 등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고요. 네. 한마디로 김건희 씨 봐주기 면피용 재판이고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이 점도 논란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핵심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원을 가입하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라는 건데요. 즉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든 통일교든 따로 할 이유가 없죠. 따로 하면 행정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같이 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는데 재료도 같고 조리법도 같은 국밥인데 왜 굳이 따로 국밥을 시키느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네. 안 되고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은 신천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 재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여전히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는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고 말에 저희 당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개별 의원들이 입법을 했고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미국 국내용 정치 액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는 MOU를 국회 비준을 하자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에도 그럼 이 MOU와 팩트체크를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좀 고집을 꺾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서 국회 입법 속도에 지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아프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 본영이 뭐겠습니까? 입법을 제대로 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데 많이 아프죠.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돌이켜 보면 저는 한마디로 필리버스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200여 개가 됐습니다. 물론 엊그저께 한 90개는 처리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이 200개 모두를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면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안 나죠. 네. 200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적체 현상에 있는 거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 법안도 민생 법안입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을 개혁하겠다는데 그것 또한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여소야대여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야당이 발목 잡기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속내를 표현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보다는 6.3 지방선거 또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논의, 8월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내부 공방에 치우쳐 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상황인 만큼 이게 사실상 정청래 대표 체제의 여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당청 간에 지금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내 대표를 역임하셨던 홍익표 의원이 정무수석이 되셨거든요. 네.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그게 대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 당청 간에는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논의 진행 중인데요. 당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고 오늘 한준호 의원은 통합 진행을 멈추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공동 대표론이라든가 지분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합당이 꼭 굳이 그날 제안을 했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네. 당연히 합당의 당위와 명분은 인정합니다만 코스피 5천을 찍은 날 그랬죠. 합당 제안이 발표된 건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너무 서툴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합당이라는 것은 양 정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마음을 제대로 모아낼 수가 있냐라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모아내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덧셈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럼 왜 그 시점에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잖아요. 미스테리입니다.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비상식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칫날이었잖아요. 네. 코스피 5천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고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단기간에 되리라고 예상 못했죠. 예, 특히 국민의힘이나 현재 야당에서는 야, 그게 되겠냐 불가능하다라고 비웃었던 부분인데 집권 8개월 만에 이렇게 해냈다라는 건 대단한 건데 그런 날 굳이 꼭 그런 걸 했어야 되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합당에 따른 이 정치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대통령 중도 실용주의를 강화하려는 데 대해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핵심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아낸다라면 합당의 시너지가 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지분 싸움이나 하고 권력 다툼이라고 한다면 중도층이 떠나가겠죠. 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은 그나마 덧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합당을 하자는 건데 너무의 집 이야기라 조금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댓글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 그런 초유의 일을 벌였는데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 민주당이 덧셈의 정치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의 기록 또 비화를 담은 책을 출간했는데 반향이 큽니다. 이거죠. 판문점 프로젝트 이 책이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인기 좋습니까?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 직전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방문 계획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숨은 얘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상당히 은밀하고 또 깊이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남북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1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3번 하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도 3번 했습니다. 역대 정부 단 한 번도 못했던 일이 1년 사이에 벌어졌던 거죠. 그 뜨거웠던 기록을 제대로 온전히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까지 공개 안 됐던 모든 내용,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단단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네. 차원에서 썼고요. 많은 분들이 책이 그래도 쉽고 재미나게 읽힌다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당시 기대가 컸던 만큼 이후 이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 대한 아쉬움이 그 누구보다 컸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어떤 겁니까?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직후부터 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까지 그 과정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으면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평양 정상회담 직후부터 징후들이 이상하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희한테 계속적인 간섭을 했습니다. 네.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해라라는 식이었고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청와대 상황실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이게 못 믿어서 찾아온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러다가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시도를 했고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11월 26일 날 공동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11월 25일 하루 전에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서 보니 네. 못 내려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아깝죠.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이어졌더라면 저는 결코 하노이가 노딜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순서가 잘못됐던 것,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실수,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개입 네. 등이 한반도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곁에서 본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인데요. 네. 카리스마도 있고요. 젊은 나이에 비해서 좌중을 휘어잡는 네. 능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 1시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백화원 초대소로. 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실무회담은 나하고 하자라는 네. 정도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네. 실무회담을 본인하고 직접 네, 하자. 네.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저 앞에서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평양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가 볼 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걸 걸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의 김정은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핵을 고도화시키고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모습을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건데요. 2018년 한반도의 봄 시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섰다라는 거고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이 마지막까지도 고집을 피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설주 여사를 참석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부인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는 특히나. 근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정상국가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이설주 여사를 데리고 나왔죠. 네.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 그러면 윤 의원이 느꼈던 것은 그 의지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느끼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2018년 3월에
1차 특사단으로 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핵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요. 9월 달에 2차 특사단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핵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다라는 네.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평양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비핵화의 동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여지를 좀 열어줘라. 네. 미국만이 그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나오면서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달라라는 하소연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윤 의원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4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지난 에이펙 때를 돌아보시면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왜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업적이 필요한 거고 레거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울러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건 전 세계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번이나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북한에 끊임없이 이제 대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뭐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그리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체제를 보장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네. 북한 체제를 보장해 달라라는 것과 그리고 제재를 어떻게든 극복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네.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해소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결정적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통미봉남이라 그래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직거래 하셔라 라고 해서 미국에게 오히려 우리의 역할들을 포기해버렸죠. 한반도 운전대를 놓쳐버렸던 게 문제이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방향을 잘 형성을 해서 결정적 국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관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건 뭐 일종의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윤건영 의원이 북한에 한번 특사 형태로 가서 지금 또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 특사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특사단 구성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목입니다만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포함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네.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보다리 회담이나 백두산 밀영에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과의 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잘 아는 분이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내려왔던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사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도 같이 가는 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북한 그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자들 군경 합동 조사 TF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단체와의 뭐 연관성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개인의 일탈이라도 문제고요. 네. 정보기관의 일탈 그리고 정보기관이 연루된 일탈이라면 더 큰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게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지적을 했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불법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 정보기관원이 개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벌법 100개 차원에서 정보기관원 또는 정보기관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보사와 관련된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따라서 네. 정보사에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어서 정보사에 최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를 요청을 했더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집권 여당의 위원회에게도 이 정도라면 정보사가 심각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정보기관의 못된 행태와 습성들을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미국, 중국 지금 이제 강대국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국가 간 실제 전쟁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소위 이제 관리된 긴장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현재는 좀 피해가자. 미국은 선거가 있고 중국은 큰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자라는 차원인데요.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문제를 중시합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도발도 있었고요. 중국이 반응도 있었고요. 대만 문제는 우리가 그냥 녹록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실용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고 실용 외교를 펼쳐내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중요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8개월 시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 8개월 동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구로울 지역을 다녀봐도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이 조금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개인기만으로 돌파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이 아니어서 내각의 역할들이 좀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스타 장관이 몇 명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대통령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계시는 행정통합 같은 경우, 네. 광주 전남 통합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지금 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제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통합은 하셨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앞으로 선거가 없는 해가 한 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의 길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금 열릴 수 있을까요? 선언에 머물지 않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AI가 방송계로도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카메라 로봇이 스스로 촬영하고 AI가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등 방송 제작 현장의 변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사진을 찍습니다. AI가 제품의 질감과 디자인을 분석해 가장 돋보이는 구도로 스스로 찾아내 셔터를 누릅니다. 이 로봇팔에 방송용 카메라를 장착하면 출연자의 동작이나 표정을 인식해 최적의 앵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피지컬 AI를 방송에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과 AI가 잡은 화면 구도입니다. 이렇게 전문 인력 없이도 방송용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촬영하는 현장이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뉴스를 촬영하는 스튜디오들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도 AI 기술이 활용됩니다. 뉴스 화면에 등장하는 얼굴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 사건 관계자나 제보자의 초상권과 신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하면서도 방송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15개 언어를 지원해 통역 없이 외국인과의 인터뷰도 가능해집니다. 방송 현장에서 AI 기술이 속속 도입되면서 관련 시장도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AI 미디어 시장은 현재 58조 원 규모, 5년 뒤에는 3배 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AI를 사용하다 보면은 제작비가 많이 다운이 되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단순 보조 도구에서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된 AI 기술. 이제 방송을 누가 만드느냐가 아닌 어떤 기술을 입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개국정비 사업과 또 최근 주식시장 5천 포인트 이 기조 이 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4년 동안 계속 유예가 돼 왔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또 유예될 것이다라는 것 기대 때문에 팔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종료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줌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로부터 매물로 내놔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작년에 이미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공급을 상당히 하지 않아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네. 다주택자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지 말아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 모렴치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의 의지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주 일관된 정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신 것 같고 또 덧붙여서 이제 그 투기 시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성 금융 시장인 자본 시장으로서의 무브머니 정책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투기는 근절하고 그 생산적 금융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경제를 활력하겠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그런 정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또 직접 서울 아파트값 소폭 하락했다는 이 기사를 공유한 뒤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면서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다. 이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연이은 이 경고성 메시지가 관망세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SNS에 통해서 보내려는 메시지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이런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또 대안도 있고 또 실천력이 담보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선거나 표를 의식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좀 없고 또 이렇게 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도지사 시절에 했던 계곡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코스피 5천 이것도 다 불가능하다고도 했던 것들인데 그렇죠.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가격 안정도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 호통 경제학이다. 네. 뭐 이러면서 막 공포 조장이라면서 또 이제 비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한테 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부동산은 폭등하고 주가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네.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한 그 반성부터 하고 만약에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태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방금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못했느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 집값 대책이 없다는 바람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지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요 원래 뭐 코스피 5천이 꿈 같은 그 현실이 안착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동산 결국 집값 상승 부분은 상당히 그 이제 국민 이제 실물 경제라든지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 부분이죠. 집값이 마냥 치솟는 부분. 이걸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강력한 이제 의지까지는 좋은데 불과 이제 뭐 한 달 이제 한 보름 됐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 날 그 충남 천안에서 당시 그 한국기술교육대 그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솔직히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28번이나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전반부는 이제 규제 강화 중심의 그런 대책이 있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와 병행된 그런 뭐 후반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작년 12월 5일 날 대책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집값 잡는 그 대책을 남발하지 않겠다. 네. 나는 뭐 그렇게 좀 선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지금 이제 부동산 중과 이제 5월 9일자로 종료되는 이거 유예 없다.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6만 호 공급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과 한 달 열흘 전에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 그런 분이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또 뭐 본인이 이제 그 경기도시사 시절 그 계곡 장사하는 네. 사람들 그 강한 반발 역대 어느 지사도 손을 다 대겠다고 했지만은 정비하겠다 그랬지만 손을 못 댄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강경 일반도로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이제 대책 같은 경우도 6만 호 공급 같은 경우도 태릉 골프장 문제라든지 네. 용산 정비창 문제라든지 이거 결국은 태릉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당시 지난번 뭐 같은 경우도 그 노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인데 가벌병이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지금 김성한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산된 상황 비슷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네. 그 무마를 갖다 하면서 사업을 순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재탕 논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네. 공급에 이게 이제 결국은 2030년 이후에나 그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이 세금 규제도 예고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하루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이 이기는 정부 정책 장사 없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정부 정책도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러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죠. 네. 김현정 의원님, 미국에서 관세 협의를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25% 관세 인상 조치는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그 인상 조치의 효력은 연방의 간보에 이제 게시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적인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당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트럼프식의 그 협상 전략을 SNS 통해서 공세적으로 하고 그다음 실무 협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려는 그런 협상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이제 진단들도 많고요. 뭐 이민 단속국에서 2명을 사살했다라든지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중간 선거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의 그 판결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 관세 협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입법 과정을 지금 저기 그 국회의 그런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저 재경위에서 서로 여야가 만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어쨌든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속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들이 연 그 200억 불을 투자하는 그 자금을 어떻게 그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의 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대단히 정밀하게 심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 또 어차피 법안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수기해서 좀 빠르게 여야가 좀 국익을 위해서 합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하는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그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외에도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약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와 관련된 것은 이 관세 협상과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은 미국의 오해를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줄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어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연결식이 국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연결식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이 전 총리 뭐 유신시설 학생운동 시작으로 7선 국회의원 또 지냈고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당은 다르지만 함께 활동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뭐 국회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한 분이고 그래도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제 그래도 민주화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고인 마지막 가는 길에 저 나름 도리를 다하는 그런 뭐 정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이런 내세 뭐 사실상 나이는 너무 일러져 요즘 세상.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인을 뭐 장례를 다 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역대 뭐 민주당 4개 정권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전략 기획통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쭉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 이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크게 여겨질 겁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경합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 또 당선 이후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어려운 시간을 갖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가장 절대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각별한 어떤 그런 뭐 입장인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뭐 고인은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좀 정치적 갈등을 좀 이제 첨예하게 이해찬 전 총리 시절에 그렇지 않은 시절도 많지만은 이해찬 총리 당대표 시절에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화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뭐 그런 정치적 유산은 이제 다 잊고 여야가 협치 정국을 위한 어떤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 단식장에서도 끝내 성사되지 않은 여야 대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요. 어떤가요? 마지막 선물로 두 대표를 만나게 해준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도 베트남에서 돌아갔을 때도 이제 공무 수행 중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이게 여야의 대표들이 또 그러니까요. 예, 장례식장에 만나가지고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공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하면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군부 독재 시설에 2차례 투옥도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불법 개헌을 해서 윤석열이 그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했잖아요. 그 무너진 그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그 내란 청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또 윤호개인 정당이라든지 윤석열과 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매주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지금 제명이 부당하다면서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제명 국면이 일단락됐다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두고두고 당내 갈등이 새로운 불씨를 만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불과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 진영들 같은 경우는 당명 개정도 한다 그러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당내 갈등을 갖다 이걸 갖다 이제 불식시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만들어낼 건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3 선거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당이 어떻게 빨리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6.3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 전체의 단일 대우로서의 진영을 정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보수 진영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정치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그런 양산 속에서 지방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이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뭐 그런 강력 단체의 적극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뭐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도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당내 갈등이 되려 한동훈 이제 전 대표 제명을 통해서 이게 중도로 우리가 소위 예연 확장이라든지 중도에 대한 어떤 소구력을 확보하는데 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의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입장도 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도 하루빨리 이걸 어떤 방식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지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그 청사진을 이제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인재정임 위원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지방선거 룰 세팅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떤 부분으로 당의 핵심 배난 그리고 자정의 노력으로 이어갈지 이걸 또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대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른바 미략설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했죠. 네, 네. 아니 그 합당은 당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내의 그 수기 과정이나 공론화 절차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문자가 그 문자의 전제는 뭐였냐면 조국 혁신당의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가서 뭐 공동대표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이제 문자인데 이렇게 정말 양 당에서 내부적인 그런 공론화나 수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당내의 그런 비판들의 목소리들만 더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원래 지난주부터 하려다가 이제 전 총리님 이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한 주가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이랑 뭐 당무위 중앙위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이제 진행할 것인데 우리 정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제안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목소리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어차피 우리 민주당과 조혁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진보적인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합당을 추진한다고 결정이 나든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결정이 나든 간에 그런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되게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그런 지혜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이제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찬반 여론이 있는데 오늘 한준 의원인가요? 네. 합당 논의를 아예 중지해라 이런 또 뭐 요구까지 하던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서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합당 문제를 꺼내가지고 지방선거 차원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 조국혁신당이 진보적인 더 좌측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당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이 오히려 더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뭐 그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까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이 합당 그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한준호 전 그 최고위원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바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6.3 지방선거 지금 한 4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뭐 광주, 또 대구, 경북, 충남, 대전, 부산, 경남까지 곳곳에서 지금 진행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방선거 전략 수립 자체가 지금 이제 혼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뭐 이 강력단체 행정 통합 부분은 시작은 이 보수 진영에서 했어요. 대구 경북 통합 문제 그리고 대전 충남 이거 다 이제 지금 현역 강력단체들은 다 이제 보수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자. 그리고 친정 세력인 민주당에게도 이 행정 통합 부분을 좀 속도를 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 통합 이슈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이슈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에요. 네.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상태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기존 강력 단체장을 하나의 된 통합 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문제고 행정 통합의 이 부분에 흔히 말하는 덕과 실측 면에서도 수십조 원의 뭐 이 추가로 이렇게 지원 예산안까지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네.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뭐 이걸 또 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 행정통합법까지도 지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반대하기도 그렇고 반대 안 하자니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이 고단수에 이제 이 정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인데 네. 이걸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방식까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마침 우리 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선거의 유불리로 따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이제 사실 저희가 수도권 1극 체제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좀 재편하자라는 게 공약이기도 했고 실제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별법도 발의를 했고 또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네. 시장과 도지사도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특별법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발을 빼면서 선거용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시장이 되고 선거에서 유불리로 이걸 계산한 게 보다는 시민들한테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거 가지고 판단을 할 문제이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선거랑 연관시키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 대전 광주 같은 경우와 그 대구 경북은 큰 문제도 없잖아요. 양 당에서 그 뭐 문제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구 경북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그거는 결국은 그쪽은 어차피 본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대전 충남은 본인들이 먼저 제시한 거고 부산과 그 경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주민투표를 거쳐서 28년도에 하자라고 이렇게 약간 유예적인 입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연 수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0%, 리얼미터에서는 5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뭐 갤럽 조사도 1%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뭐 유의미한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한 30% 정도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정체를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예상은 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60에서 55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갤럽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리얼미터에서는 횡보를 한 건데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은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65% 사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거의 최대치 맥시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외치라고 하는 안보 통상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 보면 지지율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펙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외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치 즉 민생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 요인에 보면은 민생 경제이고 또 가장 잘못한 것도 민생 경제입니다. 단지 수치가 긍정이 부정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환산하면은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다. 이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부는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구원 투수, 국민의힘은 실패할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유보가 3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21%로 조사가 됐고 부정평가가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저는 예전만큼 이렇게 현 정권에 타격은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37%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부동산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는 주식이 4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하고 이제는 코스닥마저도 1,000피를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주식이나 이게 다른 곳으로 쏠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수도권에서 오로지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출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의견을 유보한 층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주식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이번에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주식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하는 걸 보고 이 부동산 대책도 이 정부 의도대로 좀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 소장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향후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 대통령 지지율과는 어떤 영향 관계가 제가 있을까요? 볼 때는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은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전체 여론조사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년 공급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의 불안 요인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 가격 급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른 지방에는 실제 그런 그 부동산이 지금 오르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이전 정부하고 다른 국면인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현재 수도권의 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지방의 어떤 수요 또는 약화되어 있기는 하나 수도권 이내 특정 지역의 어떤 부동산 그 투기 요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이 대책인 것 같고 그거하는 별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5극 3특 이 지방의 어떤 그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 규제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봅니다. 김미연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그 갤럽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5%, 리얼미터는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인데 그런데 리얼미터 갤럽 조사 방법이 다르지만 한 조사에서는 4일 만에 당 지지율이 20%포인트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네. 갤럽 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조사 특성상 무당층이 뭐 한 자리 숫자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이 보수, 소위 말해서 이 갤럽 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당층 중에 대부분이 샤이 보수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는 이게 밑바닥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조사 방법의 차이지 네. 이 조사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갤럽에서는 좋게 본다가 28%, 좋지 않게 본다 40% 나왔고 미디어토마토에서는 찬성 40.7, 반대 3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내 반발도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향후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도 내가 볼 때는 차기 대선 정도에 가서나 뭐 합당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갤럽 조사에서 28%가 긍정적으로 보고 이 토마토 조사에서 40.7%가
이 정도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적어도 통합에 대한 민심의 동력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과 또는 다른 쪽에서 특정 인물들 또는 특정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 계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해서 국민의 여론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쉽게 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놓고 본다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공천이나 다음 대선에 두고 당원을 갖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덩치가 적은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국민 여론에서는 앞설 수도 있는데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죠. 예. 네. 김 수장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뭐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에서 25%로 뭐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뭐 이 조사에는 아마도 한동훈 제명이라는 것이 포함되지는 뭐 많이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갤럽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로 매우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그러나 보수층에서 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20, 34로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국민의힘의 이 핵심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다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온 이 갤럽 조사를 보면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15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판결 이후 날짜가 지금 며칠이 안 되니 지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여론조사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상, 법 정서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통장 빌려준 것 정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범죄 가능성 또는 범죄 사실을 알고 통장 빌려주면 일반인들 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나오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10번 그때 내가 10몇 번으로 내가 들었는데 회당 300만 원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잡으면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이 보고서는 그걸 읽음으로써 그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그 활용인데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네. 뭔가를 판단 아주 잘못한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선거관리 쪽에 되고 제3자가 여론조사 제공하는 것 이 통제를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간의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 수장님, 6.3 지방선거 좀 볼 텐데요. 윈지코리아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몇 주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제 다자 대결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경선이 시작된다면 저는 이건 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3득을 누가 하느냐. 아마도 한 3명 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경선 무대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차기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위상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이 밀착형,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찾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보다는 세 명이 누가 올라갈 것이냐, 3명 중에 누가 이 많은 사람 중에 3명은 누가 될 것이냐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니까 부산 지역 정당 지지율 민주당 46.7, 국민의힘 40.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당 지지율의 흐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근데 이 조사를 보더라도 양 정당의 격차가 5.9%포인트로 상당히 초접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면 뭐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민심은 상당히 흔들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래서 이 부산 민심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장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차기 울산시장 양자 대결에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45%, 김두겸 울산시장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밖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 지금 부산 지역에 좀 전에 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40.8, 5.9% 정도가 지금 민주당이 앞선다 이런 조사가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글쎄요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뭐 조사 기관은 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근자에 어떤 좀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응답자들이 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체계적 반응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울산 조사는 타 조사 기관 나오는 것까지 좀 더 참조해봐야 실제 이런 결과인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별 지금 행정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 뭐 셈법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공천도 그렇고 선거 전략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바로 대통령이 주도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행정통합을 이룬 데다가는 약 2조 원의 돈을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약간의 저는 무상급식 이슈랑 좀 비슷하다. 2010년들에 무상급식을 그때 민주당 계열에서 던졌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통령이 던진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거대 담론, 민주냐 반민주냐 아니면 내란이냐 반내란 이런 구도로 가기보다는 어떤 생활 중심의 핵심 의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걸로 보여지고 또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 지금 주도권을 지금 끌고 가면서 마찬가지로 지방의 동력도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그 동력도 대통령이 지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선거 전략에 의해서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걸로 보여지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큰 난제겠죠. 홍영식 수장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행정통합 논의의 여야 유불리를 본다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이 선거 전에 제가 볼 때는 추진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영남에 지금 5개 선거구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통합이 안 될 경우는 만약에 통합이 되면은 3개 지역구가 되어버리는데 뭐 울산이 거기에 경남에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유리한 조건이 되고 통합이 된 상태에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PK 지역 이런 쪽에서 승리를 해버리면은 진짜 이 국민의힘은 당선되는 지역이 한두 곳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어떤 그런 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통합이 훨씬 낫다고 보고 선거 자체를 놓고 봐도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현장에 로봇 투입을 반대하는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최근 3개월 만에 3만 명 감원을 결정하는 등 세계는 지금 AI발 노동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만난 중국의 금융 기업가는 늦어도 5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AI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로운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AI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됐고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사 정부 모두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인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등 대응책 마련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